그런데도 다른 통화들의 매력도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통화들이 지금 경제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갖다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달러의 매력도는 강하고 달러가 매력적이면요. 그만큼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많아져서 달러는 강해지고 되고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달러 원 환율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내렸는데도 매파적으로 들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상 그 뭐 FOMC 전에 시장에 기대가 있었어요. 뭐냐면 네. 이제 그 FOMC에서 25bp 0.25% 포인트를 내리겠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됐었습니다. 네. 모두가 다 내릴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초점은 뭐냐면 연준이 내년에도 이렇게 인하 기조를 갖고 갈 것인가 이게 더 관심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뭐 1년에 4번 우리가 잘 아는 점도표라는 게 있죠. 네네. 예, 경제 요약 보고서가 있는 요약 전망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에 이제 점도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점도표를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점도표는 이제 거기 회의에 참여한 인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를 그냥 이름을 쓰지는 않고 점으로 찍어서 나타내는 거죠. 네, 나는 연말에 그러니까 이게 뭐 칸이 있어요. 칸이 있어서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우리는 끝났고 이제 2025년, 6년, 7년 이렇게 칸이 있는데 그 연말에 기준금리가 얼마나 될지 자기가 점으로 딱딱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었는데 9월달에 점도표는요. 대부분이 이제 그 한 평균이 한 3.4% 정도 2025년 말 뭐 기준금리가 평균 한 3.4%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번에는 연준위원들이 3.5%가 3.9%가 될 것이다. 내년 말에. 예, 내년 말에 3.9이 0.5%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럼 기존 예측보다는 2번 덜 내릴 것 같다라는 얘기네요. 그런 거죠. 원래는 4번 정도 내년에 내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내년에 2번밖에 안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만큼 내리지 못하는 환경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졌다는 인식이 생겨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조금 한 번 정도 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시장이. 그래서 한 4번에서 3번 정도를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르게 반으로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4번이 아니라 2번만. 내릴 것 같다고 연준위원들이 대답하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말에도 매우 높겠구나. 더 심하게 얘기해서 내년 1, 4분기에는 한 번도 안 내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으면 달러의 금리는 굉장히 높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강달러가 좀 더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예측인 거고 그게 지금 환율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은 굉장히 높게 지금 1,450원대 움직이고 달러는 사실 기축통화 아닙니까? 예, 기축통화인데 뭐 이자도 높아요 이렇게. 그러네요. 예, 이자도 높아요. 5.5%까지 기준금리가 한때 갔었잖아요. 미국 그 기준금리의 상단이. 근데 좀 내려오긴 했지만 4% 중반도 사실은 매우 높은 기준금리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4.5죠. 예, 4.5%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예금만 해도 4% 정도 나온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리스크도 없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력도가 높다고 봐야죠. 보통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 기업들은 똑같이 1달러를 벌어왔는데 1,300원 벌었었는데 이게 1,400원 벌었네? 맞아요. 더 많이 벌었네? 이 효과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달라져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경제와 산업 구조, 수출 구조가 좀 달라졌습니다. 물론 1900년대에는 저희가 이제 후발 개발 도상국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단순한 작업들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을 갖다가 우리나라 그 원가부터 시작해서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다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봉제 공장을 한다. 봉제 산업을 갖다가 일궈서 그것을 갖다가 봉제를 만들어서 수출한다고 했을 때 실부터 우리나라에서 다 뽑아가지고 원가를 갖다가 다 이제 낮출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인건비도 비싸고요. 우리나라 사실 전반에 걸쳐서 원가가 상당히 비싸요.
왜냐하면은 뭐 땅값도 비싸졌고 임금 수준도 높아졌고요. 임금도 높아졌고 모든 게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본보다 비싸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반제품이라든가 이런 원재료를 사올 때 해외에서 사오는 경우가 더 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사올 때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재료의 원재료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갖다가 해서 그것을 더 가공하고요. 이것을 갖다가 더 고부가 가치를 갖다가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나라 첨단 산업들도요. 전부 다 예를 들면 반제품을 갖다 해외에서 갖고 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예, 베트남이나 아니면 동남아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 사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와 같은 장비와 같은 경우에도요. 해외에서 사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이게 좀 달라진 게 예전에 비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달라지고요. 더욱더 이제 국제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출을 한다고 해도 수입을 해서 그것을 갖다 같이 연결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재건축 단지나 이런 뭐 건축을 갖다가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이런 건축을 하려고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대요. 너무 많이 올라서. 건축비가. 네. 네. 원자재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물가가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졌다고 한국은행에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피부에 접하는 물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게다가 수입 물가가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지면은 수입 물품의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그러한 임금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쓸 수 있는 그 돈이 적어지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 옛날에는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면은 수출 기업 실적 좋아지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통은 이제 주가도 좀 오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도 뭐 수출 기업 좋아지겠다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해외 공장도 많잖아요. 해외 전진 기지에서 수출하는 뭐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만들어서 수출하면 가격이 싸면 좋겠다 원화가격이 이거는 이제 통하지 않는 거죠. 우리 내년 전망을 해보면은 환율이 지금 느낌으로는 상당히 높은데 1,450원대는 많이 높죠. 네,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갈까요? 글쎄요. 지금 그 내년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뭐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벤트가 이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1,400원대 이런 환율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00년대를 통틀어 보더라도 1,300원 이상의 고환율은요. 이번에 2년 이상 이렇게 1,400원대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초유의 일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요. 그 그래프를 한번 뽑아봤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조금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선 이렇게 높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2년 이상 이렇게 1,300원대의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큰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계엄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만한 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뭐 외국인들의 불안감도 뭐 있었겠죠.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게 모든 나라가 다 있지 않잖아요. 계엄령이라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마셜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나왔는데 저는 이게 마셜런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영어로. 이거는 교과서에도 잘 안 나오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네. 이게 마셜이라는 게 이게 군대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그 비상계엄보다 훨씬 강하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한테. 예. 그래서 그런 뭐 측면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환율이 조금 오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도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은 될 텐데 앞으로 이러한 그 금융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갖다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운용의 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1,450원대에서 움직이는 환율은 계엄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전반적인 지금 흐름이 뭐 지금 하루 이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예, 이거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예.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이번 사실은 1,400원대 이렇게 올라온 환율이요. 네. 계엄 때문에 영향은 받았지만 계엄 때문에 1,400원은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12월 달에는 1,400원이었죠, 계속. 맞습니다. 네. 1,400원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트럼프 트레이드 이후에 1,400원대를 계속 노크를 했었어요. 네. 근데 비상계엄이 뭐 촉발을 시켜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만든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갖다가 내년에 잘 컨트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오늘만 해도 FOMC의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늦어졌잖아요. 퇴색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네. 예, 두 번째는 트럼프 내각이 들어서요. 1월 달에. 2월에. 네. 예. 예. 그리고 트럼프 내각이 들어서면 뭐 예를 들면 환율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관세라든가 여기에 대한 그 정책들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변화될 가능성이 예. 높죠. 네. 물론 북핵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바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해 있는 그런 뭐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토픽들이. 그렇죠. 다 영향받죠, 뭐. 예. 네. 그래서 환율은 내년 초반까지는 좀 높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려갖고요. 위험 요인 있잖아요. 지뢰가 많으면 예, 환율은 좀 높아요. 다 지뢰군요. 관세도 지뢰고 미중 갈등도 지뢰고 지금 뭐 FOMC가 어떻게 할지도 지뢰고 지금 다 그렇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또 위험 요인이 또 있나요? 제가 말씀. 예, 하나의 또 위험 요인은 국내적인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좀 정치의 불안정성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도 있는 와중에 현재 우리나라에 안타깝지만 경기가 안 좋아요. 그렇죠. 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영업자 도산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기업들의 채선성도 많이 악화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대기업, 뭐 소기업, 그다음 개인을 막론하고 조금 더 우리나라가 힘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잘할 수 있게 조금 많이 뭐 여러 부분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좀 많이 한국은행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높았을 때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좀 더 올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올리는 타이밍에 좀 과감하게 올렸었으면 어땠을까?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올렸었으면 네. 뭐 개인들의 가계부채도 좀 줄어들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기업들이 뭐 효율성을 위해서 뭐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도 했을 거고요. 네.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지금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만큼 부작용을 많이 생각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가계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비효율적 요인을 갖다가 아직 뭐 해결을 거의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불안감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네.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니까 네. 그런 부담을 안고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부담감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지금 사실 퇴출되어야 할 기업 뭐 사업 부문이나 아니면은 개인의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늘어나거나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예를 건가요? 들면은 뭐 부동산 문제가 한때 굉장히 뭐 컸었잖아요. 아직도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하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주택 문제 이런 것들도 또 불균형이 심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야, 지금 한국은행이 되게 난감한 상황이겠는데라고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인플레 우려도 남아 있고 금리는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좀 그러니까 환율은 되게 높은 상황인데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금리 함부로 내렸다가 또 가계부채도 늘어날 수 있고 기업 부실도 더 심화될 수도 있고 뭐 이거 내려야 되는 내립시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뭐 미국이나 다른 중앙은행도 비슷한 딜레마에 있어요. 성장의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완전 고행의 문제와 물가 안정의 문제는 사실은 둘 다 어떻게 밸런싱하는 거냐의 문제거든요. 오늘도 보시면은 파월 의장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항상 밸런싱하고 있다. 저번 FOMC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문구를 지웠었어요. 11월 FOMC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물꼬를 지우고 고용, 그다음에 성장이라는 물꼬를 새로 계속 집어넣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거의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거의가 우리가 퇴치를 했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앞으로는 우리는 고용, 그다음에 실업률 이런 거에 중점을 둘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다른 점은 뭐냐면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밸런싱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점은 미국은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번에 나온 경제 전망 요약 보고서만 보더라도 미국의 성장률은 내년 성장률이요, 올해 성장률이 2024년 말 성장률이 성장률 전망치가 4.2%에서 4.4%로 오히려 올랐어요. 네. 예. 이렇게 오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은 미국은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한국은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네.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좀 적다는 거죠. 트럼프의 공약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야 돼요. 그렇죠. 트럼프는 낮은 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기준금리가 마가라고 하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하려 그러면 기업들이 조달금리가 낮아야지 이윤도 더 많이 날 거고요. 안 그러면 이제 이자 비용으로 다 내고 나면 채선성이 더 낮아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개인들도 금리가 낮아야지 집도 사고요. 주식도 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화랑이 되려면 미국이 정말 다시 그레이트해지려면 마가가 되려면 기준금리가 낮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낮은 금리를 선호할 겁니다. 트럼프는. 네. 근데 지금 보신다면 오늘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기조가 좀 느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것을 과연 좋아할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안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슈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서로 반대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그거는 환율입니다. 네. 금리와 환율 네. 양쪽에서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에 있어서도요.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강달러가 유지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강달러가 되면요, 트럼프는 무역 수지 적자를 계속 안고 가야 돼요. 그렇군요. 사실 원화가 굉장히 약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전 세계에서 거의 2024년도 최악의 증시가 대한민국 증시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까요? 주식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네. 일단 환율, 우리나라 원화 가치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원화 가치를 본다면 내년에는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네. 조금은 낮아질 수 있는 환율이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이 상반기에는 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국내적인 요인은요? 예, 국내적인 요인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유입이 있어야 돼요. 네. 해외로 나갔던 이런 외국인 자금들이 돌아오고요. 특히나 서약김이라고 해서 해외 주식 투자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들의 외국 투자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요, 환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왜 그러냐면 환율과 주식은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려면요, 환율을 봐야 돼요. 그리고 환율을 알면 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가 되면 외국인들은요, 한국에 투자했던 주식이나 채권이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달러를 갖고 있었으면은 그렇죠. 괜찮았을 텐데 원화로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해서 차익을 얻었다면 차익을 빨리 실현시키는 편이 나아요. 그렇죠. 환율이 더 올라가기 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팔고 나갑니다. 근데 이것이 환율 상승을 더 부추겨요. 그렇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 추세가 있으면요, 외국인들은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S 경제 자유 살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